본부장님 승진, 그 뒤에 도도희 씨 집안 어른이 손을 썼다던데. 사무실 한쪽에서 낮은 말이 은밀히 오갔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실력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잖아. 다른 직원이 표정을 굳히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임지후가 손에 쥔 명함을 조용히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이름에 무엇이 씌워졌는지 제 손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경사여야 할 승진이 어쩌다 이토록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요? 굴러온 봉이라 불리던 도도희는 왜 하루아침에 짐스러운 존재로 뒤바뀌는 걸까요? 늘 도도희를 감싸던 김선경의 눈빛은 어느새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그날 아침 임중빈의 회사 안에는 여느 때와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고 두세씩 모여 선자리마다 목소리가 낮게 잦아들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뒷말 같았지만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번 인사에서 본부장으로 오른 임지우가 있었습니다. 탕비실 앞에서 커피를 내리던 한 직원이 곁에 동료에게 슬며시 물었습니다. 이번 승진 그냥 순리대로 된 게 맞아요? 동료는 잠시 누가 지나가지 않나 눈치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위에서 누가 챙겨줬다는 말이 돌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높은 데서.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맞추었다가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전 회의를 앞둔 자료실에서도 비슷한 말이 오갔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 하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본부장님이 이번에 밀린 사람보다 실적이 크게 앞선 것도 아니라던데요. 곁에 있던 이가 조심스레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뒤에 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이 돌겠어요? 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말들이 그렇게 사람들 사이를 소리 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누구도 그 진위를 확인한 바 없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상상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짐작을 사실인 양 덧붙였고 그렇게 부풀려진 이야기는 다시 다음 사람에게로 건너갔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며 흘린 한마디가 오후가 되면 전혀 다른 무게의 소문이 되어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야기의 실마리는 도도희의 집안이었습니다. 임지후의 약혼녀로 알려진 도도희, 그 집안의 어른이 이번 인사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설마하며 흘려보냈습니다. 임지후가 그동안 밤낮 없이 쌓아온 실적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믿을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리 하나를 두고 그런 뒷거래를 할 사람으로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 이 입에서 저 입으로 옮겨 다니는 동안 흘려듣던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그럴 리 없다던 확신에 어느새 작은 물음표가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누군가 던진 그 한마디가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슬며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로 눈치를 살피는 눈빛이 오갔고 임지우가 지나갈 때면 축하한다는 말과 어색한 침묵이 뒤섞였습니다. 승진이라는 반듯한 경사가 실력으로 얻어낸 자리라는 믿음이 그렇게 소리 없이 밑동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임지후의 등 뒤에서 무언가를 주고받다가도 그가 돌아서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조용한 술렁임이 회사 안을 서서히 덮어갔습니다. 정작 그 자리의 주인인 임지후만이 아직은 그 무거운 공기의 정체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늦게 알게 될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임지후는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마다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고 회의실을 오갈 때면 손을 내미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말은 하나같이 정중했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여느 사람이라면 그 인사에 흐뭇하게 어깨가 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지후는 어쩐지 그 축하가 온전히 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두 직원이 그를 보고는 나누던 이야기를 뚝 그치고 어색하게 눈인사만 건넸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가 내린 뒤 등 뒤에서 다시 낮은 말소리가 이어지는 것을 임지후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만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그 장면이
임지후의 마음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축하를 받을수록 오히려 외로워지는 기묘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임지후는 그 축하 속에서 무언가 서늘한 결을 느꼈습니다. 말은 축하인데 눈빛이 함께 웃지 않았고 손을 맞잡는 순간 시선이 슬쩍 비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인사를 건네고 돌아서며 곁에 동료와 눈짓을 주고받았고 또 어떤 이는 하려던 말을 삼키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동료일수록 그 어긋남이 더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임지우는 평소 스스럼 없이 지내던 한 팀장을 조용히 붙들었습니다.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습니까? 다들 저를 보는 눈이 좀 이상해서요. 팀장은 순간 당황한 기색으로 서류를 고쳐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들 부러워서 그러는 거겠죠. 말끝이 어색하게 흐려졌고 그는 이내 바쁜 척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흐려진 말끝이 임지후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부러움이라기엔 사람들의 표정에 묘한 거리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기뻐해주는 축하가 아니라 뒤에서 무언가를 수군거리다 그가 나타나면 입을 다무는 그런 종류의 어색함이었습니다. 임지후는 지금껏 사람의 눈빛을 읽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빛들이 지금 자신을 향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임지후는 애써 표정을 다잡으며 자리로 돌아왔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지 않는 말이 있다는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조용히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던 임지후는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답답함의 정체를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붙들었습니다. 알아야 한다면 결국 자신이 직접 파고들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 임지후의 뒤로 불 꺼진 사무실 창들이 검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어둠 어딘가에 자신을 향한 말들이 웅크리고 있는 것만 같아 임지후는 자꾸만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른 채 하루를 흘려보냈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유난히 그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술렁임은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키웠습니다. 처음엔 형체 없는 소문이었던 이야기가 점차 구체적인 정황을 입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넣었다더라, 어느 자리에서 어떤 부탁이 오갔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날이 살을 붙여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소문을 근거 없는 험담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도의 부친이 인사 라인에 직접 압력을 넣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청탁이 아니라 오갈 것이 오간 거래였다는 소리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처음엔 막연하던 이야기에 어느새 이를 뒷받침한다는 문서와 증언이 있다는 말이 더해졌습니다. 봤다는 사람이 있대요. 서류가 실제로 오갔다고. 그런 말이 돌자 소문은 부쩍 무게를 얻었습니다. 급기야 뇌물성 청탁이라는 표현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술렁임은 회사 담장을 넘어 밖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거래처 사람들 사이에서도 임지후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그때마다 승진이라는 두 글자에는 물음표가 따라붙었습니다. 반듯한 인사가 어느새 구설의 한복판에 놓인 것입니다. 한 임원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곁에 사람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거 조용히 묻힐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상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밖에서까지 다 아는 얘기가 됐어요. 덮으려 해도 늦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곤혹스러움이 짙게 어렸습니다. 회사로서도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문은 이제 부서와 부서를 넘나들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도 흡연실 앞 복도에서도 임지후의 이름과 도도의 집안이 한 묶음으로 오르내렸습니다. 들으셨어요? 그 댁 어른이 그냥 인사말 한마디 건넨 게 아니라 아예 자리를 만들어줬다던데. 설마 그 정도까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확신처럼 오갔습니다. 처음엔 임지우를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조차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그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이미 답을 정해둔 듯 했습니다.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던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동안
임지후의 이름은 실력이 아니라 뒷배로 자리를 얻은 사람이라는 그림자를 뒤집어 썼습니다. 정작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손길 때문에 오명을 쓰게 된 셈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손가락질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안팎으로 번진 그 파장은 이제 누구도 못 본 척 넘길 수 없는 크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소문이라는 이름을 넘어 하나의 사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 부서에는 슬그머니 문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위층의 임원들도 표정을 굳힌 채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잘 마무리된 줄 알았던 이번 인사가 어느새 회사 전체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것입니다. 조용히 덮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고 정면으로 밝히기에는 얽힌 실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소문의 내용이 임지후의 귀에까지 온전히 닿은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자리가 실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경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말 그 한마디가 임지후의 가슴을 깊이 후벼 팠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귓가에는 사람들이 삼킨 말들이 뒤늦게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임지후에게 이 자리는 결코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함에 새겨진 직함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그는 남보다 이른 아침과 늦은 밤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다그쳐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 손으로 쌓아 올린 시간이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매달린 기획들 몇 번이고 갈아엎은 서류들이 그의 등 뒤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임지후는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마침 거실에서 마주친 아버지 임중빈에게 그는 애써 담담한 척 속내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자리를 정말 제 힘으로 올라온 게 맞는 걸까요? 임중빈은 신문을 접으며 아들의 얼굴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실린 흔들림을 놓치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제 이름값을 하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 뒤에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임지후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모욕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면 제가 여태 해온 모든 게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손끝에는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중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 말이라는 게 아니라고 100번 외쳐도 잘 안 가라앉는 법이다. 아들의 눈을 마주한 그의 표정에는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담담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덤비면 오히려 말려든다. 네가 정말 떳떳하다면 시간을 길게 두고 네 실력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 임지후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옳은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당장 끓어오르는 억울함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은 임지후의 마음속에 하나의 방향을 새겨주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소문이 아니라 진실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임지후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려 자리를 지키느니 차라리 그 말의 뿌리를 제 손으로 파헤치겠다는 결심이 조금씩 여물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바로잡고 헛소리라면 밝혀야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든 자신의 이름에 씌워진 것을 스스로 벗겨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더는 가만히 앉아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을 수 없다는 결의가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 뚜렷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같은 이야기가 김선경의 귀에 닿았을 때 처음 그녀의 반응은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승진을 두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저 잘된 일을 시샘하는 소리쯤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저러는 거지. 김선경은 코웃음을 치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잘 나가는 아들을 둔 어미의 여유가 그 얼굴에 어렸습니다. 도도의 집안이 손을 좀 썼다 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냐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굴러온 봉이라 여기던 그 집안의 배경이라면 오히려 아들에게 든든한 언덕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까닭입니다. 김선경은 그 소문을 아들의 앞날에 보탬이 될 이야기로 슬쩍 넘겨두려 했습니다. 뒤를 봐줄 사돈이 있다는 건 흠이 아니라 복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스캔들은 사그라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만 돌던 이야기가 어느새 밖으로까지 새어나가
아는 사람 입에서 아는 사람 입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김선경이 다니는 모임에서까지 아들의 이름이 조심스레 오르내리자 그녀의 낯빛은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그댁 아드님 요즘 말이 많던데. 지인의 그 한마디에 김선경은 애써 웃어넘겼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반듯한 승진이 흠집난 채로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상황이 김선경은 못내 못마땅하고 불안했습니다. 자랑스러워야 할 경사에 자꾸만 뒷말이 따라붙는 것을 그녀는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홀로 중얼거리는 목소리에 짜증과 근심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남들 앞에서 어깨를 펴던 일이 어느새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임에서 돌아온 김선경은 화장을 지우다 말고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자랑을 하려 나간 자리에서 오히려 위로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들만 잔뜩 듣고 온 참이었습니다. 요즘 마음고생 많으시겠어요. 그 한마디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선경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자리를 파하고 돌아서는 등 뒤로 쏟아졌을 눈길들을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굴러온 봉이라 여기며 남몰래 우쭐하던 마음이 이제는 남보기 부끄러운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빠르게 뒤집혔는지 김선경은 곱씹을수록 속이 쓰렸습니다. 그러면서 김선경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든든하게 여기던 도도희의 집안이 어쩌면 아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좀처럼 하지 않던 그 의심이 아주 미세한 금이 되어 그녀의 믿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선경은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굴러온 봉이 언제까지 봉으로 남아줄지 그녀의 계산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을 견디다 못한 김선경은 결국 남편 임중빈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에 도는 말 알아요? 우리 지우 승진에 도도희네가 손을 썼다는 소리가 돌던데. 김선경의 목소리에는 감추지 못한 초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잘라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임중빈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별다른 동요 없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그렇듯 과묵하고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도 그 말을 들었나? 그는 짧게 되물을 뿐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김선경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그 태연함이 그녀의 속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김선경은 남편의 그 태연함이 낯설었습니다. 20년을 넘게 함께 산 사람이었지만 임중빈은 좀처럼 속을 다 내보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옳고 그름에 관한 일이라면 그는 말수를 줄이는 대신 눈빛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 꼭 그랬습니다. 당신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선경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임중빈은 그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넘길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침묵으로 답할 때는 대개 그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는 뜻임을 김선경은 오랜 세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어떡해요? 애 승진에 흠집이라도 나면. 김선경이 다그치듯 묻자 임중빈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나. 사돈될 집안만큼은 약속과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그 한마디에 은근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말끝은 단단하고 서늘했습니다. 그 담담한 말이 김선경의 가슴을 예리하게 찔렀습니다. 남편은 도도희의 집안을 두고 약속과 상식이라는 잣대를 조용히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애둘러 말했지만 그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 집안이 정도를 지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서늘한 겨냥이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그 집안이 미덥지 않았던 거예요? 김선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임중빈은 다시 신문을 펼칠 뿐 더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선경은 말문이 막힌 채 남편의 옆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굴러온 봉이라 여기며 놓칠세라 챙기던 그 집안을 남편은 처음부터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일까? 든든하다 믿었던 언덕이 실은 위태로운 벼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속 균열은 한층 더 벌어졌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소리가 김선경의 가슴속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한마디는 밤새 김선경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약속과 상식이라는 말이 마치 도도의 집안을 향한 조용한 판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든든하다 여긴 사돈이 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자신은 대체 무엇을 보고 그 집안의 아들을 맡기려 했던 것일까? 김선경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밤 그녀는 오래도록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도도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느 때처럼 임중빈의 집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고른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며느리감다운 살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도도희는 현관에 들어서며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늘 그랬듯 이 집에서는 자신이 가장 환영받는 사람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늘 반색하며 손을 잡아주던 김선경이 이번에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만 돌렸습니다. 왔어요.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살가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목소리에 도도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과일 상자를 내려놓는 손끝이 어색하게 허공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도도희는 애써 밝은 얼굴을 유지하며 김선경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제가 어깨라도 주물러 드릴까요? 살갑게 손을 뻗었지만 김선경은 슬며시 몸을 비켰습니다. 됐어요. 오늘은 좀 피곤하네. 그러고는 시선을 텔레비전 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도도희가 내민 손은 갈 곳을 잃고 무릎 위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도도희는 슬며시 화제를 돌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지후 오빠 승진 축하 자리는 언제 하실 거예요? 제가 좋은데 알아볼까요? 평소라면 반색했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김선경의 표정이 그 말에 오히려 더 굳어졌습니다.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잘라 말하는 목소리가 서늘했습니다. 승진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김선경을 보며 도도희는 영문을 몰라 눈만 깜빡였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레 꺼낸 이야기가 어째서 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거실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도도희가 이런저런 말을 붙여보아도 김선경의 대답은 짧게 끊겼고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찻잎을 좀 사왔는데 우려드릴까요? 도도희가 조심스레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짧기만 했습니다. 됐어요, 나중에. 살갑게 굴수록 그 서먹함만 더 도드라졌습니다. 늘 자신을 반겨주던 그 자리가 오늘따라 낯설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도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천천히 거쳤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안, 어머니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불안이 처음으로 도도희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걸까? 도도희는 초조하게 김선경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아무런 답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처럼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이토록 빠르게 식을 수 있다는 것을 도도희는 아직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든든하던 언덕이 소리 없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음을 도도희는 그제야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도도희는 텅 빈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성껏 골라온 과일 상자만 그 집 식탁에 덩그러니 남겨졌을 뿐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문을 나섰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아무리 되짚어 보아도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느낀 그 서늘함이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예감만이 도도희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선경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도희를 두고 며느리감으로는 그만한 아이가 없다며 치켜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입에서 도도희를 감싸던 말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지인이 도도희의 안부를 물어도 김선경은 예전처럼 반색하지 않고 그저 말끝을 흐릴 뿐이었습니다. 전에는 도도희가 조금 경박하게 굴어도 젊어서 그렇다며 너그럽게 눈 감아 주었습니다. 손찌검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아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아이라 오히려 다루기 편하다며 두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선경의 눈에 도도희는 더 이상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배경을 업은 며느리감이 아니라 아들의 앞길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위태로운 존재로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 집을 찾은 도도희가 살갑게 팔짱을 끼려 하자 김선경은 자연스럽게 몸을 틀어 그 손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예쁘죠? 애교 섞인 물음에도 김선경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전 같으면 오시며 머리 모양을 하나하나 칭찬해 주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심한 한마디에 도도희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김선경은 못 본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엌에서 도도희가 과일을 깎겠다며 칼을 집어들자 김선경은 슬며시 그것을 거두어 갔습니다. 손 다칠라. 그냥 두고 앉아 있어요. 예전 같으면 며느리감이 살림 솜씨를 보인다며 흐뭇해했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도희가 부엌에 서 있는 것조차 어쩐지 마뜩잖았습니다. 도도희가 무언가를 하려 할 때마다 김선경은 은근히 그 손을 막고 자리를 물렸습니다. 살갑게 다가오는 며느리감을 조금씩 밀어내는 그 손짓에는 이제 이 아이와 거리를 두어야겠다는 김선경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미묘한 거절을 번번이 마주하면서도 그저 어머니가 피곤하신 모양이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실리를 따져 움직이는 김선경에게 사람의 값어치는 늘 이득과 손해로 매겨졌습니다. 도도희가 아들에게 보탬이 될 때는 무엇이든 눈 감아 주었지만 짐이 되기 시작하자 그 애정은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계산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도희를 향한 김선경의 저울은 이제 분명하게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김선경의 변화는 사소한 곳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예전에는 도도희가 오면 손수 다과를 내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길게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도희가 와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이 없었고 대화도 몇 마디로 뚝뚝 끊겼습니다. 텔레비전을 핑계로 시선을 돌리거나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도도희가 아무리 애교를 부려도 김선경의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감을 대하던 온기가 이토록 빠르게 식을 수 있다는 것을 도도희는 번번이 마주하면서도 쉬이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하루가 다르게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살가운 말도 다정한 손길도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는 거리를 두려는 서먹함만이 남았습니다. 도도희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해 애가 탔습니다. 매달릴수록 멀어지고 다가설수록 밀려나는 그 낯선 공기 속에서 도도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음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임지훈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의 진위를 스스로 확인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그는 이번 인사에 관여한 관계자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애둘러 묻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의 어색한 눈빛들로 이미 배운 터였습니다. 임지훈은 먼저 인사 라인의 한 담당자를 조용히 마주 앉혔습니다. 이번 재인사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된 게 맞습니까? 그가 정면으로 묻자 담당자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럼요, 본부장님. 다 정상적으로. 말끝이 흐려졌고 손가락은 애꿎은 서류 모서리만 매만졌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에서 특별한 언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임지후가 한 걸음 더 파고들자 담당자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아니라고 잘라 말하지 못하는 그 태도가 임지후의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을 아끼는 사람들 틈에서 청탁의 실체는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다른 관계자도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한 부장은 커피를 권하며 딴청을 부렸고 또 다른 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서둘러 떴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건 그냥 좋게 넘어가시는 게. 누군가는 그렇게 애둘러 그를 말리려 들기도 했습니다. 좋게 넘어가라는 그 말이 임지후에게는 오히려 무언가 숨길 것이 있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사람들이 이토록 한사코 입을 다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임지훈은 그들이 삼키는 말과 피하는 눈빛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흩어진 조각들을 차근차근 맞춰 나갔습니다. 조각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을 때마다 흐릿하던 그림의 윤곽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임지훈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곱씹었습니다. 반듯하게 일만 하면 자리도 이름도 지켜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만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손을 쓰고 그렇게 얻은 자리에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얹히기도 했습니다. 임지훈은 그 부당함 앞에서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또렷하게, 더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임지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막히면 다른 사람을 찾아갔고 애매한 답변이 돌아오면 그 답변 사이에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어떤 경로로 인사에 닿았는지 그는 하나하나 되짚어 나갔습니다. 조사의 폭이 넓어질수록 흐릿하던 그림에 점점 선명한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렇게 파고드는 동안 임지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씌워진 오명을 그 누구도 아닌 제 손으로 벗겨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이 대신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어떤 모습이든 정면으로 마주하고 바로잡겠다는 결의가 그의 걸음을 밀어붙였습니다. 임지훈은 한 겹씩 벗겨지는 진실을 향해 멈추지 않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임지훈은 뜻밖의 지점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청탁의 정황을 캐던 자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함께 걸려 나온 것입니다. 다름 아닌 도도희였습니다. 승진을 둘러싼 실타래를 풀어가다 보니 그 끝에 도도희가 벌여온 또 다른 일들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되짚을수록 도도희가 사람을 써서 은밀히 뒷조사를 벌인 정황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누군가의 뒤를 캐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자료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나간 흔적까지 이어졌습니다. 예비 처가를 둘러싼 문제라 여겼던 일이 실은 도도희 개인이 벌인 공작들과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임지후의 낯빛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승진 문제 하나를 파헤치려 했을 뿐인데 그 아래에서 전혀 다른 얼굴의 도도희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도도희와 이렇게 사람을 뒤에서 캐고 다니는 도도희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쉬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걸 정말 도도희가? 임지훈은 손에 든 자료를 내려놓지 못한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지후의 머릿속에는 지난 일들이 하나씩 스쳐갔습니다. 유독 낮은 일을 향해 나를 세우던 도도희의 눈빛, 별것 아닌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던 그 태도가 이제야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질투라 여겼던 그 감정 뒤에 이렇게 은밀한 공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써서 남의 뒤를 캐고 그렇게 얻은 것으로 누군가를 흔들려 한 흔적이었습니다. 임지후가 알던 도도희의 얼굴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신이 그동안 이 사람의 어떤 면을 보지 못하고 지나쳤는지를 곱씹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나 임지훈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승진을 둘러싼 청탁과 도도희의 공작이 어디서 어떻게 맞물렸는지 그 연결의 실체를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임지훈은 흩어진 자료들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되짚어 나갔습니다. 하나의 매듭을 풀면 또 다른 매듭이 드러났고 그 매듭들은 하나같이 도도희라는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실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하나의 실을 풀면 그 아래에서 더 많은 매듭이 드러났습니다. 청탁의 실체를 좇는 걸음이 도도희가 벌여온 은밀한 일들의 자취를 자꾸만 건드렸습니다. 두 갈래로 보였던 문제가 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것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자신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단순한 소문의 진위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무언가임을 직감했습니다. 임지훈은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눈을 감으면 진실의 절반만 보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불편한 사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세운 원칙이었습니다. 도도희가 어떤 일에 손을 댔는지, 그 일이 자신의 승진과 어떻게 얽혔는지,
임지우는 끝까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밝혀야 할 것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차분하고 단단해졌습니다. 그 무렵 도도희도 무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벌여온 일들이 어디에선가부터 조금씩 뒤집히고 있다는 불길한 감이 자꾸만 등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 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써서 은밀히 벌인 뒷조사, 그리고 태블릿 패드를 둘러싸고 저지른 지난 일들이 자꾸만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여겼던 일들이 정말 아무도 모른 채로 묻힐 수 있을까? 도도희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완벽하게 지웠다 믿었던 흔적들이 하나씩 되살아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어깨를 펴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도도희의 얼굴에는 감추지 못한 초조함이 번졌습니다. 찻잔을 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늘 자신만만하던 그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도도희는 스스로를 다독여보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몰라. 증거 같은 건 남기지 않았어. 그렇게 되뇌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자신의 불안을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졸아들 리 없었습니다. 도도희는 자신이 쌓아 올린 일들의 무게가 이제 거꾸로 자신을 짓누르기 시작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 불안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도도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몇 번이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무언가를 알아챈 것은 아닐까?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소한 연락 하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믿었던 일들이 실은 곳곳에 흔적을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도도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늘 남을 몰아붙이던 자신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애써 눈을 감았지만 감은 눈꺼풀 안쪽에서도 불안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도희는 거울 앞에서 오래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감추려 화장을 더 짙게 하고 옷매무새도 유난히 신경 썼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여전히 당당한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 얼굴에는 감추지 못한 초조함이 어른거렸습니다. 도도희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한 마음을 화장으로도 옷차림으로도 온전히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일들이 하필 임지후에게 닿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람만은 자신의 이 어두운 얼굴을 몰랐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언제나 가장 피하고 싶은 방향으로 흐르는 법이었습니다. 도도희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어보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에서 이미 흔들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예감이 도도희의 하루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감추어 두었던 일들이 하나둘 표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도도희가 사람을 써서 은밀히 벌인 뒷조사의 흔적이 더 이상 묻히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을 쓴 자리마다 남은 자취가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또렷한 증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드러난 정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도도희가 나세리와 나진이의 뒤를 캐고 다닌 정황이 관련 자료와 함께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뒷조사를 벌였는지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도도희를 둘러싼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감으로 공들여온 얌전한 얼굴 뒤에 사람을 뒤에서 캐고 다니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중의 행보가 조금씩 벗겨지자 도도희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는 다소곳한 예비 며느리를 연기하면서 뒤에서는 은밀한 공작을 벌여온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도도희를 감싸주던 사람들조차 그 정황 앞에서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얌전한 척 굴던 모습이 하나의 가면이었음이 밝혀지자 사람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실망이 뒤섞였습니다. 드러난 것은 뒷조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진이의 물건이 감쪽같이 사라졌던 일까지 도도희의 이름과 함께 다시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남의 작업물에 손을 대고 그 자리를 감쪽같이 꾸며 놓았던 정황이 하나씩 되짚어졌습니다. 그동안 그저 우연이라 넘겼던 일들이 도도희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꿰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지난 일들을 다른 눈으로 되돌아보았습니다. 얌전한 예비 며느리로만 알던 사람이 실은 이렇게 여러 일에 손을 대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도도희를 향한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졌습니다. 의혹이 커질수록 도도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예비 며느리라며 깍듯이 대하던 이들이 이제는 슬며시 거리를 두고 눈길을 피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돌아오는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았고 도도희가 지나가면 등 뒤로 수군거림이 따라붙었습니다. 남을 뒤에서 캐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도도희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얌전한 예비 며느리의 그림이 그렇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도희를 감싸주던 마지막 방패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든든한 집안 배경이 얌전한 며느리감이라는 인상이 그동안 도도희를 지켜준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방패들이 하나씩 힘을 잃어갔습니다.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수록 도도희가 기대어온 모든 것이 오히려 그녀를 겨누는 창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도도희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굴러온 봉이라며 아껴주던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경계와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도도희가 애써 쌓아 올린 예비 며느리의 그림이 그렇게 밑동부터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벌인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그 흐름을 이제 도도희로서도 되돌릴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정황들이 마침내 김선경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도도희가 사람을 써서 뒷조사를 벌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남의 물건에까지 손을 댄 정황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김선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도희가 그런 짓을 했다고? 그 목소리에는 감추지 못한 경악이 담겨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김선경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얌전한 줄만 알았던 아이가 뒤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다녔다니 도무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저런 애를 며느리감이라고. 김선경은 말을 채 맺지 못하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한 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남의 물건에까지 손을 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에 김선경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얌전한 줄만 알았던 아이가 남의 뒤를 캐는 것도 모자라 손버릇까지 그러하다니. 김선경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김선경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도도희의 경박함마저 젊음이라 눈 감아주던 자신이 이제 와 후회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안다고 자부하던 그 눈이 이토록 크게 어긋났다는 사실이 김선경을 더욱 서늘하게 했습니다. 김선경은 곧바로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계속 곁에 두었다가는 아들에게도 이 집안에도 무슨 화가 미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이 문제가 아니라 셈이 문제였습니다. 손해가 뻔히 보이는 관계를 김선경은 오래 붙들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놓칠까봐 애면글면하던 그 아이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떼어낼 수 있을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를 좇는 김선경의 마음은 이미 도도희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굴러온 봉이라 여기며 애지중지하던 며느리감이 순식간에 짐스러운 존재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든든한 배경이라 믿었던 그 집안은 뇌물성 청탁으로 아들의 앞길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얌전하다 여겼던 그 아이는 뒤에서 남을 캐고 다니는 공작을 벌였습니다. 김선경이 도도희에게 걸었던 모든 계산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리를 무엇보다 앞세우는 김선경에게 이제 도도희는 더 이상 이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이 집안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곁에 두었다가는 언제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르는 다루기 힘든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선경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냉정한 저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해가 이득을 넘어서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미련 없이 등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도희를 향한 애정 어린 눈빛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처럼 감싸주던 온기도 다정하게 챙기던 손길도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냉정한 계산만이 남았습니다. 김선경은 이제 도도희를 어떻게 떼어낼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놓칠세라 붙들던 그 아이를 이제는 어떻게든 밀어내려 하는 얄궂은 마음의 전환이 김선경의 굳은 얼굴 위로 서늘하게 스쳐갔습니다. 궁지에 몰린 도도희는 결국 다시 김선경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처럼 살가운 애교로는 이미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도희도 이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늘 그래왔듯 눈물 앞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도도희는 김선경의 손을 붙들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다들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녀는 손목을 내보이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손목이 꺾이고 사람들 앞에서 뺨까지 맞은 건 저예요. 피해자는 저라고요. 도도희의 눈에서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눈물에 김선경이 먼저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가여워라 하며 등을 쓸어주고 누가 우리 도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며 함께 분개했을 것입니다. 도도희는 바로 그 반응을 기대하며 그동안 통했던 방식대로 동정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억울한지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선경은 붙들린 손을 슬며시 빼내며 도도희의 눈물을 담담한 얼굴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 힘들었겠지. 말은 위로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도도희가 아무리 서럽게 울어도 김선경의 표정은 조금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은 어딘가 서늘하게 도도희를 훑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당황했습니다. 늘 통하던 눈물이 이번만큼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울면 울수록 김선경과의 거리가 오히려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못 믿으세요? 정말 저 억울하단 말이에요. 매달리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김선경은 한동안 말없이 도도희를 바라보다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희야, 요즘 회사에 무슨 말이 도는지 알아요? 그 물음에 도도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네 아버님 이야기며 네가 사람 시켜서 벌인 일들까지 내 귀에 안 들어온 게 없어. 김선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이 펄했습니다. 도도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도도희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늘 자신을 감싸주던 그 품이 이제는 차갑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전의 온기를 되찾으려 애썼지만 애를 쓸수록 김선경의 마음은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도도희는 자신이 딛고 선 땅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음을 그제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도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매달려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갈 데가 없어요. 어머니마저 저를 내치시면 저는 정말 끝이에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김선경은 그 눈물을 보고도 손수건 한 장 건네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 담담한 그 한마디가 도도희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늘 자신의 눈물에 약했던 사람이 이토록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 도도희로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라는 마지막 무기마저 힘을 잃은 자리에서 도도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선경은 마침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도도희를 감싸줄 명분이 없다는 듯 그녀의 하소연을 담담하게 잘라냈습니다. 도희야, 이제 그만하자. 그 한마디에는 오랜 망설임을 끝낸 사람의 단단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도희가 무슨 말을 더 하려 했지만 김선경은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감싸줬는지 너도 알 거야. 김선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도 더는 못하겠구나. 우리 지후 앞길에 자꾸 그림자가 지는 걸 나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아들을 앞세운 그 말에 도도희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경에게 가장 앞서는 것은 언제나 아들과 이 집안의 아니었습니다. 실리를 쫓아 움직이던 김성경의 태도가 이번에는 도도희에게 등을 돌리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득이 될 때는 무엇이든 눈 감아주던 그 계산이 손해가 분명해지자 가차없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성경은 조금의 미련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한때 며느리감이라며 애지중지하던 그 마음이 어느새 흔적조차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김성경에게 사람이란 늘 이해득실로 저울질되는 존재였습니다. 도도희가 그 저울에서 손해 쪽으로 완전히 기운 이상 더 붙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냉정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김성경이 오래도록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한번 마음을 정하면 김성경은 좀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제가 다 바로잡을게요. 도도희가 매달렸지만 김성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얼 어떻게 바로잡는다는 거니? 이미 다 드러난 일을. 그 말에 도도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감추어왔던 일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난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경의 얼굴에는 이제 실망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도희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늘 든든하게 자신을 받쳐주던 비호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이 집에서 자신을 편들어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냉담한 눈빛 앞에서 도도희는 처음으로 완전한 고립을 느꼈습니다. 사방이 막힌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 막막함이 도도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도도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늘 환영받으며 드나들던 그 문이 오늘은 등 뒤에서 서늘하게 닫혔습니다. 도도희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김성경은 끝내 배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그 문이 도도희에게는 마치 자신을 향한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도희는 오래도록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기대어 온 것이 실은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 뒤늦게 실감이 들었습니다. 이득이 있을 때만 곁을 내주던 그 온기가 이득이 사라지자 이토록 빠르게 식을 줄은 몰랐습니다. 도도희는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당당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되짚어 보아도 이제 자신의 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도도희를 더없이 외롭고 막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지훈은 마침내 청탁의 실체를 손에 쥐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고 그 그림의 한가운데에는 도도희 부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승진을 둘러싼 소문의 진원지가 다름 아닌 도도의 집안이었음을 임지훈은 이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짐작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임지훈은 도도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애둘러 묻거나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도도희는 그를 보자 반가운 기색으로 다가섰습니다. 오빠 웬일이야? 먼저 찾아오고. 그러나 임지훈의 굳은 표정을 본 순간 도도희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천천히 거쳤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임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번 내 승진, 네 아버님이 손을 쓰신 거 맞지? 그것은 물음이라기보다 확인이었습니다. 도도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빠? 나는 그런 거 몰라. 애써 부인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그런 도도희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처럼 감싸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실망과 상한 자존심이 뒤섞인 서늘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자리를 내 힘으로 얻고 싶었어. 그런데 네 집안이 그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더라. 담담하게 이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도희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내가 여태 어떻게 일해왔는지 너도 알잖아. 임지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억눌린 감정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는지 알아? 뒷배로 자리 얻은 사람. 그게 지금 내 이름에 붙은 꼬리표야. 도도희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하려 해도 이미 임지우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왔다는 것을 알기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도도희에게는 더없이 무거웠습니다.
차라리 임지후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면 나았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임지후는 그저 담담하게 확인된 사실만을 하나하나 짚어갈 뿐이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도도희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도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늘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봐주던 임지후의 눈빛이 오늘은 이토록 차갑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오빠, 나는 겨우 입을 뗐지만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구차한 변명이 될 뿐이라는 것을 도도희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임지후는 잠시 도도희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내 앞에서만이라도 솔직했으면 했어.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끝까지 아니라고만 하는구나. 도도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어라 항변하고 싶었지만 임지후의 눈빛 앞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을 다정하게 감싸주던 사람의 그 서늘한 표정이 도도희에게는 그 무엇보다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잃어버린 신뢰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도도희는 그제야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도도희는 어떻게든 발뺌해 보려 했습니다. 오빠,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 일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이어갔지만 이미 드러난 정황 앞에서 그 말들은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부인하면 할수록 임지후의 표정은 더 굳어질 뿐이었습니다. 청탁만이 아니었습니다. 임지후는 도도희가 사람을 써서 벌인 뒷조사와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일까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세리 씨하고 그 딸 뒤를 캐고 다닌 것도 사라진 물건도 다 모르는 일이야? 그 물음에 도도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나를 부인하면 또 다른 하나가 튀어나왔고 도도희의 변명은 갈수록 궁색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오빠. 도도희가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의심을 키울 뿐이었습니다. 부인할수록 앞뒤가 맞지 않았고 맞지 않는 말들은 도도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임지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 끝까지 감추려 드는 그 태도가 그를 더 실망하게 했습니다. 도도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말들이 스스로를 더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만 같아 도도희는 끝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헛된 부인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돌이킬 수 없게 벌려놓았습니다. 됐어. 더 듣지 않아도 되겠다. 임지후는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지금 하는 말들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 그 담담한 한마디가 그 어떤 질책보다 도도희를 아프게 했습니다. 도도희는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붙잡을 말도 내밀 변명도 이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임지후와의 사이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한때 결혼까지 약속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들 사이에는 차가운 강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임지후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온기를 찾을 수 없었고 도도희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거리만이 남았습니다. 도도희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김선경의 비호도 임지후의 신뢰도 모두 잃은 지금 도도희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벌인 일들이 하나씩 자신을 겨누어 오는 그 상황을 도도희는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도도희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막막함만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돌아서는 임지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도희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손을 뻗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붙잡는다 한들 이미 식어버린 그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 겨우 부른 그 이름은 닫히는 문틈으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도도희는 홀로 남겨진 자리에서 자신이 잃은 것이 단지 한 사람의 신뢰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던 자리가 이제 발밑에서부터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임지후는 이번 일을 겪으며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흔들리고 억울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일을 제 손으로 매듭짓겠다는 결의를 세운 것입니다.
청탁의 흔적이 남은 승진을 그는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리라면 아무리 높은 직함이라도 제 것이 아니라 여겼습니다. 임지훈은 인사 라인의 관계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캐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승진에 부당한 손길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담담하지만 단호한 그의 태도에 관계자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정할 것이 있으면 정정하고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임지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오히려 그를 말렸습니다. 본부장님, 어렵게 올라온 자리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그냥 넘어가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지후에게는 자리보다 이름이 더 중요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자리에 앉아 남의 손가락질을 받느니 차라리 그 자리를 내려놓는 편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임지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배경도 아닌 제 이름으로요. 그 말에는 오랜 시간 스스로를 다그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임중빈이 일러준 대로 감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소문이 아니라 진실로 맞서겠다는 다짐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배경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겠다는 임지후의 의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흔들리던 자리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제 손으로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남이 만들어준 자리라면 언제든 남의 손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이번 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임지훈은 처음부터 다시 오롯이 제 힘으로 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임지훈은 아버지 임중빈에게 자신의 결심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승진을 그냥 받지 않겠습니다. 떳떳하게 바로잡고 제 실력으로 다시 인정받겠습니다. 임중빈은 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네 방식이라면 그렇게 해라. 늘 결정은 네 몫이라며 아들을 존중해온 아버지였습니다. 그 담담한 지지가 임지후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라던 아버지의 말이 이제 임지후 자신의 다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자리를 스스로 바로 세우려는 임지후의 걸음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명을 쓴 채 주저앉지 않고 진실을 밝혀 제 이름을 되찾으려는 그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임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남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리를 제 손으로 지키겠다는 그 결심이 임지훈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도도희를 둘러싼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갔습니다. 부친의 청탁과 자신이 벌여온 공작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도도희는 완전히 고립된 처지에 놓였습니다. 감추어왔던 일들이 하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날 때마다 그녀를 지켜주던 것들이 하나씩 등을 돌렸습니다. 굴러온 봉으로 여겨지던 자리에서 도도희는 하루아침에 짐스러운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든든한 집안 배경도 얌전한 예비 며느리라는 인상도 이제는 오히려 그녀를 겨누는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도도희를 바라보는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껴주던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냉담함과 경계만이 남았습니다. 김선경의 비호도 임지후의 신뢰도 이제 도도희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을 감싸주던 예비 시어머니는 차갑게 등을 돌렸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은 실망 어린 눈빛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사방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자 도도희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 막막함이 도도희의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도도희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무너져 내린 자신의 처지를 곱씹었습니다. 남을 몰아붙이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뿌린 씨앗이 이토록 무거운 열매가 되어 돌아올 줄은 도도희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던 얼굴에는 이제 감출 수 없는 초조함과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도도희는 자신이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든든한 배경을 업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확신이 이제는 헛된 꿈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애교로도 눈물로도 배경으로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도도희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자신이 남에게 저지른 일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앞에서 도도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자리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해온 오만한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도도희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지만 선뜻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늘 곁에 사람이 많다고 자부하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힘들 때 기댈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이 이제야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관계라는 것이 실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도도희는 텅 빈 방 안에서 비로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껍데기가 거친 자리에는 초라하고 외로운 자신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도희를 둘러싼 소용돌이는 잦아들기는커녕 다음 국면을 향해 무겁게 몸을 틀고 있었습니다. 드러난 일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도도희와 제 이름을 되찾으려는 임지후, 그리고 냉정하게 셈을 마친 김선경. 얽히고 설킨 이들의 앞날 위로 또 한 차례의 폭풍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전 회차에서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임지후의 승진을 둘러싼 미묘한 공기, 임중빈이 사돈 집안을 향해 던진 한마디, 그리고 김성경이 나세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며 드러낸 속내까지. 인물들의 마음과 그동안 깔려온 단서들을 따라가면서 다음 회에 이 관계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임지후가 가장 힘들어한 것은 어렵게 오른 자리가 제 실력이 아니라 도도의 집안 어른의 배려로 비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은 명함에 새겨진 직함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 애써왔는데 그런 노력이 통째로 남의 손길로 치부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했지요. 삼촌 임사빈까지 그런 이야기를 꺼내자 임지후가 듣기 힘들다고 토로한 대목에서 이 인물이 제 이름값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지 잘 드러납니다. 임지후는 그동안 실력과 인정 사이에서 늘 조용히 흔들려온 인물입니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부모의 바람으로 붙든 예술이었고 피아노를 접고 방향을 바꾼 지난 세월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그의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그러니 이번 승진 논란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임지후가 평생 안고 온 그 증명의 강박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사건입니다. 아버지 임중빈은 앞서 아들에게 거절하는 대신 시간을 길게 두고 실력으로 증명하라고 다독인 바 있습니다. 오해가 따르는 건 어쩔 수 없으니 스스로 값을 쌓으라는 조언이었지요. 이 말은 당장의 억울함을 눌러담게 하지만 동시에 임지후가 언젠가 그 오해의 뿌리를 제 손으로 파헤치게 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임지후가 이 논란을 특히 견디기 어려워하는 데에는 지난 시간의 무게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 인물은 앞서 나진이를 둘러싼 오해의 실체를 스스로 파고들어 진실을 확인해낸 전례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어렴풋이 짐작하고도 증거 없이 단정하기를 미루다가 끝내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 사실을 맞춰 나갔던 그 방식은 임지후의 몸에 밴 태도입니다. 그러니 제 이름에 씌워진 오명 앞에서 임지후가 가만히 있을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의 행보가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 임지후가 승진에 얽힌 소문의 실체를 스스로 확인하려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려 자리를 지키느니 진실을 직접 마주하려는 성향이 이 인물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도도의 집안을 둘러싼 또 다른 그림자가 함께 따라 나올 여지도 적지 않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임중빈이 아내 김성경에게 던진 말은 겉보기엔 지나가는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겨냥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돈만큼은 약속과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길 바란다는 말은 도도의 집안을 향한 조용하면서도 서늘한 잣대였습니다. 김성경이 나진이를 회사에서 내보내라 흥분하는 와중에 임중빈이 별 반응 없이 듣다가 이 말을 꺼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인물은 감정에 휩쓸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짧은 한마디에 무게를 실어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지요. 임중빈은 그동안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고 말해온 인물입니다.
도도이를 며느리감으로 받아들인 것도 실은 아내 김성경의 마음을 따른 결정이었지요. 그러나 아내 우선의 태도와 옳고 그름에 관한 자신의 원칙은 서로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임중빈은 좀처럼 속을 다 내보이지 않되 정도를 벗어난 일에는 말수를 줄이는 대신 눈빛을 무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임중빈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그가 걸어온 길도 놓여 있습니다. 오래 군에 몸담았던 이 인물은 정치와 뒷거래를 멀리하고 원칙을 앞세우는 사람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전역의 진짜 사유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취중에도 정치와 무관하게 살아온 뱃사람이자 군인임을 거듭 강조해온 대목에서 임중빈이 편법과 청탁을 얼마나 꺼리는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들의 자리가 뒷배로 얻어진 것으로 비친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중빈이 사돈 집안을 향해 약속과 상식이라는 말을 꺼낸 순간은 그가 도도의 집안을 이미 다른 눈으로 재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음 회에 임중빈이 도도의 집안에 처신을 두고 조용히 선을 긋거나 그 집안이 정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정황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가 든든하다 여긴 언덕이 실은 위태로운 자리일 수 있다는 임중빈의 예감이 앞으로 두 집안의 혼사 전체를 흔드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던 이 인물이 자신의 원칙과 아내의 바람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 선택은 한층 무거워질 것입니다. 김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는 그가 사람의 값어치를 늘 이득과 손해로 매긴다는 데 있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김성경은 손목을 다친 도도이를 며느리처럼 감싸며 한의원까지 데려가고 친어머니보다 자기가 더 살갑다는 애교를 흐뭇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도도이를 두둔하는 이 태도는 애정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도도의 집안이 아들에게 든든한 언덕이 되어줄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나진이와 그 어머니를 반반한 얼굴로 남자나 홀린다며 싸잡아 깎아내린 것도 결국 자기 사랑과 남을 조건으로 갈라보는 이 인물의 시선에서 나온 것이지요. 김성경은 앞서 아들 임지우에게 좋아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사는 게 편하다는 실리의 인생론을 편 바 있습니다. 굴러온 봉을 놓치지 말라던 그 셈법이 도도이를 향한 비호의 진짜 동력이었지요. 그러니 김성경의 애정은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이어지는 저울 위의 마음입니다. 바로 여기에 반전의 씨앗이 있습니다. 도도이가 아들에게 보탬이 될 때는 경박함마저 젊음이라 눈 감아주었지만 짐이 되기 시작하면 그 애정은 빠르게 식을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실제로 김성경은 도도이를 며느리감으로 대하면서도 그 격한 성깔에 흠칫 놀라 거리를 재는 순간들을 이미 여러 차례 보여왔습니다. 무조건적인 비호가 아니라 언제든 조건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애정이었던 셈이지요. 직전 회차에서 김성경이 나세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나진이의 출생 내력을 제 입으로 확인하며 흥분한 것도 결국은 아들의 혼사를 지키려는 계산의 연장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집안딸 도도이를 만나 다행이라는 김성경의 말 속에는 사람을 지방과 조건으로 먼저 가늠하는 이 인물의 셈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 도도이를 둘러싼 좋지 않은 정황이 김성경의 귀에 닿을 경우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며느리감을 향한 마음이 순식간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성경의 저울은 언제나 손해가 이득을 넘어서는 순간 기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 임중빈이 사돈 집안에 던진 그 서늘한 한마디가 김성경의 계산에 작은 균열을 내는 첫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도이라는 인물은 나진이 앞에서는 가해자이면서 임지우와 김성경 앞에서는 피해자를 연기하는 이중의 가면을 써온 사람입니다. 직전 회차에서도 도도이는 손목을 다쳤다며 김성경 품에서 눈물 짓고 나세리를 깡패 엄마라 부르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손목이 왜 다쳤는지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쌓여 있었는지를 떠올리면 이 눈물의 무게는 사뭇 달라집니다. 정작 붓을 훔치고 시비를 걸어온 쪽은 도도이였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도리어 당한 사람의 자리에 서는 이 뒤바뀐 그림이야말로 도도이가 오래 써온 처세술이었습니다. 도도이는 그동안 은밀한 공작을 여러 겹 쌓아왔습니다. 사람을 써서 나세리와 나진이의 뒤를 캐고 나진이의 작업물이 든 물건을 감쪽같이 빼돌리기까지 했지요. 예고 시절 잘 길든 붓을 몰래 치우고
새붓을 채워넣던 오랜 수법이 성인이 된 지금도 형태만 바꿔 되풀이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 공작들은 번번이 엉뚱한 방향으로 뒤집혀왔습니다. 작업물을 잃은 나진이가 오직 기억만으로 그림을 거의 완벽하게 되살려내면서 도도이의 계략은 도리어 나진이의 재능을 다시 확인시키는 결과로 되돌아왔습니다. 도도이가 이토록 나진이를 향해 집요한 것은 그 밑바닥에 오래 묵은 열등감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서사가 흘러나오는 나진이의 재능 앞에서 도도이는 늘 어정쩡한 자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흰 종이만 봐도 숨이 막힌다는 자기 혐오, 나진이가 학업을 포기했을 때조차 자신은 그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오랜 상처가 지금의 적개심을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 그러니 도도이의 공작은 단순한 심술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남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풀어내려는 위태로운 몸부림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도도이가 쌓아온 흔적들이 언젠가 스스로를 겨누는 창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남을 뒤에서 캐고 물건에 손을 댄 일은 완벽하게 지웠다 믿어도 곳곳에 자취를 남기는 법입니다. 게다가 도도이를 감싸주던 방패들, 곧 든든한 집안 배경과 얌전한 며느리감이라는 인상은 이미 하나씩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 도도이의 공작이 하나둘 표면 위로 떠오르며 얌전한 예비 며느리라는 그림이 밑동부터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늘 남을 몰아붙이던 도도이가 이제는 자신이 쌓은 일들의 무게에 쫓기는 처지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나세리는 야망의 화신이었으나 최근의 흐름은 그를 계속 벼랑 끝으로 밀어왔습니다. 믿었던 투자가 사기로 드러나 전 재산을 잃고 집까지 담보로 넘긴 데 이어 활을 쥔 손이 떨리는 증상이 연주자 경련증이라는 이름으로 확진되며 생계의 마지막 끝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나세리가 임사빈에게 조심스레 돈을 빌려달라 청했다가 정중히 거절당한 장면은 이 인물이 얼마나 막다른 곳까지 몰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세리의 진짜 상처는 돈이 아니라 자식과의 거리에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욕하는 건 견뎌도 딸이 등을 돌리는 건 아프다는 속마음이 최근 여러 장면에 잔잔히 깔려 있었지요. 직전 회차에서 나세리가 나진이에게 어서 결혼해 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만들라 다그친 것도 딸만은 이런 수모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절박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한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말이 나세리의 입에서 나올 때는 유독 아리게 들립니다. 사실혼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온전한 자리를 갖지 못했던 자신의 처지가 딸에게만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다그침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진이는 됐다며 등을 돌렸고 그 순간 나세리의 머릿속에는 어린 딸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던 차민기 부부의 옛 모습이 아프게 되살아났습니다. 학교폭력과 출생의 비밀에 무너져 스스로를 죄의 열매라 부르던 어린 나진이 그 아이를 붙들고 다 부모의 죄이니 우리를 원망하라 타독이던 그 장면은 나세리가 짊어진 죄책감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딸의 아픔이 결국 부모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그 자각이 지금의 결혼 종용을 더욱 절박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회한의 무게는 나세리를 예전과 다른 선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김성경과의 정면 충돌에서 남의 딸에게 깡패라니 무슨 소리냐며 맞받은 데서 보이듯 나세리는 제 처지가 아무리 궁해도 딸을 지키는 일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딸의 일터로 찾아온 도도이에게 물을 부어버린 지난 일이나 사람들 앞에서 딸의 길을 죽이지 말라 소리친 대목에서도 나세리의 이 방패 본능은 한결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 나세리가 도도이나 김성경 쪽에서 나진이를 겨누는 움직임을 감지할 경우 딸을 지키려 다시 한번 정면으로 맞서고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도 형편도 무너졌지만 자식을 향한 이 방패만큼은 나세리에게 마지막까지 남은 힘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임시가와 얽힐수록 오래전 원한으로 묶인 노영주와의 관계, 나아가 두 집안을 잇는 감춰진 인연까지 함께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직전 회차의 가장 무거운 매듭은 되찾은 줄 알았던 오름의 제2번이었습니다. 마이의 둘째 임신을 축하하던 화기애애한 자리가 순식간에 뒤집히고 오름이 고열의 의식을 잃으며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지요. 조혈모세포 이식 후 면역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감염이 의심된다는 소견 앞에서
서촌 식구들의 안도는 다시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무게를 갖는 것은 오름을 살려낸 골수의 주인을 둘러싼 오랜 아이러니 때문입니다. 오름에게 골수를 내어준 사람이 다름 아닌 나진이라는 사실은 서촌 가족과 나세리, 그리고 임사빈과 임지우에게는 알려졌지만 임중빈과 김성경, 금태호에게는 여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미움이 생명으로 돌아온 이 알궂은 인연이 두 집안 사이에 소리 없이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난 딸이 손자를 살렸다는 이 사실을 노영주가 오래 홀로 감당하며 나진이를 조카로 품게 된 과정 자체가 이 드라마가 그려온 원한과 화해의 결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특히 김성경이 나진이의 출생 내력을 알게 되어 폄훼하면서도 정작 그 나진이가 손자뻘 아이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다는 점이 긴장을 키웁니다. 출생의 비밀을 아는 것과 골수의 진실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이고 김성경은 아직 그 앞쪽 절반만 손에 쥐고 있는 셈이지요. 만약 이 두 조각이 김성경 안에서 하나로 맞물리는 순간이 온다면 나진이를 향한 그의 태도는 지금과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사빈이 조카 임지우에게 관계의 전모를 털어놓은 것처럼 이 감춰진 진실은 조금씩 인지의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처음엔 노영주 홀로 안고 있던 비밀이 서촌 식구들에게 그리고 임사빈과 임지우에게로 번져왔지요. 진실이 이렇게 한 사람씩 옮겨갈 때마다 두 집안 사이의 균형은 조금씩 흔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 오름의 병세를 매개로 나진이의 존재가 다시 서촌과 임씨가 사이를 잇거나 감춰진 골수의 진실이 뜻하지 않은 경로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을 매개로 얽힌 이 인연은 미움만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자리에 이미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나진이를 회사에서 내보내려는 움직임과 그 나진이가 실은 아이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라는 진실이 언젠가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그 파장은 두 집안 모두를 뒤흔들 것입니다. 직전 회차는 임지우의 흔들리는 자존심, 임중빈의 조용한 겨냥, 김성경의 실리로 움직이는 마음, 그리고 도도이가 쌓아온 공작의 그림자를 한자리에 모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나세리의 좁아지는 자리와 오름의 제2번이 겹치며 두 집안을 잇는 인연의 실은 한층 팽팽해졌습니다. 겉으로 반듯해 보이던 관계들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지 다음 회에 그 매듭들이 어떻게 풀려갈지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석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임중빈이 사돈 집안에 조용히 들이댄 약속과 상식이라는 잣대 그리고 실리로 기우는 김성경의 저울이었습니다. 도도이가 쌓아온 공작이 언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다음 회에서 그 실마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고 편안히 기다려주세요.